대통령이 이제 추석 연휴 동안 홀로 지내게 되는데 연휴라고 해가지고 자유롭게 면회가 되는 건 아닌가 봐요. 그것도 날짜가 또 그대로 또 유지가 되나 봐요. 그렇죠. 그 면회에 대해 좀 말씀드리면 평소에 이제 그 변호인 접견은 평소에는 이게 월화수목금마되고 토일은 안 됩니다. 근데 박 대통령은 좀 예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박 대통령은 주 4일 재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변호사가 접견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따라서 이게 박 대통령은 수요일하고 토요일 항상 이게 두 번에 걸쳐서 토요일도 예외적으로 이제 그 접견이 허용되고요. 그다음에 일반인 접견은요. 원래 이게 추석 연휴에는 교정본부도 공무원도 쉬어야 되니까 아마 이게 그 면회를 2일하고 7일 두 번만 이게 하는 걸로 아는데 제가 보기에 대통령은 일반인 접견이 허용된 사람이 없어요. 유영하 변호사 외에는 이게 다 접견 거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게 일반인 접견은 아마 없을 걸로 보이고 근데 또 특이한 거는 연휴 기간 5일 동안에요. 일반인들도 이게 운동을 못 해요. 왜냐하면 이게 운동을 하려면 바로 이게 교도관의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교도관도 이게 추석을 세야 되기 때문에 운동을 못 하는 대신에 모포털이 있잖아요. 이 모포털이는 이제 그 5일 동안 계속 안에만 있으면 너무 이게 스트레스 갑갑하니까 20분 정도 운동장에 나와서 모포를 털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요 행사만 하나 있고요. 일반인들도 이게 5일 동안에는 운동도 안 됩니다. 그럼 수영자들은 조금 더 답답할 수도 있겠네요. 연휴 기간에는. 그나마 운동도 못 하니까. 그래서 이제 수영자이기 때문에 감수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요? 생각해 보시면 지금 연휴라고 하는 거는 근무를 하는 도중에 누군가가 쉬는 건데 거기 계신 분들은 근무를 하고 있는 중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곳에서 근무를 하는 분들은 교정당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근무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이 쉬기 때문에 이제 수영자들 같은 경우는 불편을 감내해야만 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런 연휴 같은데 박근혜 전 대통령 주변에는 가족들을 전혀 재임 중에도 안 만났기 때문에 동생들이 찾아갈 만도 한데 아예 안 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 가고 싶어도 사실은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이미 이제 면회를 자신을 면회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유영하 변호사와 윤전추 전 행정관 이렇게 뭐 두 명으로 딱 정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박지만 이지 회장이라든지 이제 박걸영 이사장 전 이사장이라든지 뭐 지난번에 처음 이제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됐을 때는 박지만 회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 부인인 서양희 변호사와 함께 뭐 찾아가면서 앞으로 이제 변호사 선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적극적으로 뭐 누나를 좀 돕고 싶다라는 그런 의사도 내비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이 아예 면회 그냥 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나 버렸단 말이에요, 동생들을. 그러니까 사실 동생들로서는 뭔가 이런 이제 계기로 불행한 가족사이지만 이걸 계기로 그래도 그러한 가족애를 좀 회복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나름대로 이제 찾아가기도 하고 뭐 했던 건데 박 전 대통령이 그렇게 해놓으니까 지금 이런 명절에는 사실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기자들이 이제 갈 겁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니까 갈 계획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참 여러 가지 어떤 죄의 유무 이런 걸 떠나서 국민들이 보기에 참 불행한 어떤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가족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까움을 좀 갖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박지만 회장 측 얘기를 들어보면 면회를 갈 생각조차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게 박 전 대통령이 완강하게 거부를 하고 있으니까 아예 상정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가족들은 아마도 오해를 좀 사는 것도 조금 피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뭐 과거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되고 난 다음에 여러 번 찾아갔지만 그것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부를 하니까 뭐 저희도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국민들도 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부를 했느냐, 가족 간에 또 뭐 불화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여러 가지 논란을 또 나왔던 상황이었고요. 사실은 이번도 역시 마찬가지로 명절이라고 해서 찾아갔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거부할 게 너무나 명확한 상황이기 때문에 괜히 그냥 찾아갔다가 또 이번에 명절인데도 불구하고 가족들을 안 만나줬다라는 그런 이야기만 또 화제가 될 것을 고려해서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금 단호하게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고요. 박근영 씨 입장도 조금은 찾아가고 싶다. 그다음에 뭐 신동욱 총재 같은 경우에도 찾아가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은 가족으로서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뭐 본인이 어떤 수감되어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의견을 존중해서 찾아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그 면회 거부 입장이 지금도 유지되고 굉장히 좀 강경한 것 같아요. 대신에 유영하 변호사가 이병주 씨죠, 소설가 이병주 씨의 책을 좀 넣어줬는데 이 책이 무슨 책인지 좀 아세요? 저는 이게 좀 압니다, 내용을. 왜냐하면 이게 박 대통령 스타일이 아마 이게 제가 보기에 대하 역사소설. 근데 그 중에도 조정래처럼 이게 태백산맥이나 이런 것처럼 약간 자쪽으로 치우친 책도 있고 또 이게 약간 학병이라든지 약간 이게 공산주의에 대한 회의, 약간 우쪽으로 치우친 것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 딱 지리산이라든지 산하 이게 박 대통령 스타일에는 딱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해방 직후나
우리 6.25 전쟁 예. 이런 이제 그 일대기를 그래 대하 소설이면서도 막 뭔가 이 주인공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회의를 품고 마지막에 돌아오는 이런 약간 좀 장면들이 보수적인 나오거든요. 시각에서 쓴 책인가요? 그렇죠. 저는 이게 전체적으로? 중도라고 보는데 중도 중에는 약간 이게 우쪽. 그래서 이게 아마 딱 스타일이 맞는 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근데 사실 이 이병주 선생과 그 박정희 전 대통령과는 굉장히 악연이 있죠. 네. 그러니까 원래 이병주 선생이 이제 그 당시 부산에서 발행된 국제 신보의 주필로 있었거든요. 그 5.16 일어나던 그 당시에. 예. 그러면서 이미 5.16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일으키기 훨씬 전에 이병주 선생과 박정희 당시 소장, 부산의 군수기지 사령관으로 있었지 않습니까? 소장 시절에 이미 인연이 있었던 거예요. 국제신보 주필 중에 이제 그 황용주 씨라고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의 형이죠. 예. 형과 굉장히 사상적인 깊은 영향을 줬다라는 나중에 이제 북으로 넘어가게 되는 황용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박정희 당시 군인 소장과 이 이병주 선생이 알게 된 거죠. 5.16 전에. 그래서 평소 이렇게 막걸리도 먹고 막 이러면서 가까이 지내는 예. 그런 관계였어요. 근데 이제 이병주 선생은 5.16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고 그래서 비판적인 논설을 써가지고 그걸로 이른바 그 방공법 위반 해서 10년형 선고받고 한 2년 7개월 복역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도 1984년에 그해 5월이라고 해서 유신을 굉장히 비판적으로 또 쓴 그런 소설을 또 이병주 선생이 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본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번에 읽는 지리산과 산하 각각 이제 7권씩으로 돼 있는 그 굉장히 긴 대하 소설인데 예. 아버지와 이병주 선생의 그런 악연 예.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지 뭐 그건 좀 궁금하긴 합니다. 어쨌든 그러저러한 인연이 좀 있었습니다. 이게 그 이병주 선생님 작품을 보면 이제 아까 서정욱 변호사님께서 이제 조금 중도 우파적인 시각에서 글을 썼다 이런 이야기 나오시는데 사실은 이제 이병주 선생님이 다른 어떤 책, 뭐 그의 5월이라든가 여러 가지 책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어떤 근현대사를 역사적인 어떤 배경으로 하는 책들을 굉장히 많이 쓰셨습니다. 예. 뭐 그런 고민들을 보게 되면 아마도 역사서를 보게 되면 지금 역사서 사실 많이 읽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뭐 좀 재미도 없다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딱딱하고 그 다음에 어떤 작가의 어떤 시선을 강조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잘 안 읽히는데요. 사실은 이병주 선생이 이렇게 역사적인 어떤 배경으로를 통해서 뭔가 소설을 많이 썼던 이유는 예. 국민들에게 어떤 역사적 소설을 통해서 역사적인 어떤 해법이나 이런 것들을 찾자라는 어떤 그런 어떤 철학, 확고한 철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예. 소설 내용들을 보게 되면 작가가 가지고 있는 시각을 읽는 사람들에게 독자들에게 절대 강요하지 않고요. 그냥 이러이러한 어떤 인물들의 생각과 사고들을 그냥 여러 사람을 다 흩뿌려 놓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누가 옳은지에 대한 판단은 독자들이 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책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에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책을 정말 끝까지 다 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국정을 운영하는 동안 좌파를 뭐 척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 블랙리스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정의 어떤 이념으로 뭔가 넣은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책을 읽으면 아 내가 조금 그때 생각했던 것이 좀 잘못되었구나 국정 철학에 있어서 좀 잘못되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조금 가지게 해줄 수 있는 좀 책이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 추석 연휴가 끝나게 되면은 본인의 구속 연장 여부가 결정이 되니까 그렇죠. 그 부분이 더 신경이 쓰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10월 16일 날까지 예.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더 신경이 쓰이겠죠. 그래서 이제 사실 이병주 선생님에 대한 소설 분석도 여러분들 해주시고 그전에 또 토지를 읽기도 했었고 했는데요. 예.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요즘 흔하지 않은 길게 오래 읽을 수 있는 장편 소설들인 것 같아요. 특별히 색깔도 안 드러나고 있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주로 많이들 그렇게들 봅니다. 그러니까 구치소에 오랜 시간을 가진 사람들이 뭐 성경책을 보는 사람들도 있고 네. 소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밖에서는 요즘은 사람들이 할 게 많지만 그 구치소에는 할 게 없으니까 그렇겠죠. 그렇게 긴 소설들 많이 읽는데 예.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는 구속이 과연 연장이 되느냐 마느냐죠. 검찰이 그렇죠. 이미 이제 예. 별도의 건으로 해서 구속을 신청을 했고 이에 반대로 해서 박 전 대통령도 이미 뇌물죄용안에서 심리가 다 됐는데 지금 SK 롯데 가지고 추가 기소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반박을 하고 있고 예. 거기에 또 저는 좀 뜻밖에도 최순실 씨 변호인단까지 그러게요. 같이 의견서를 냈어요. 이거는 사실은 물론 저희가 이제 법정에 내는 것들이 법원에 제출하는 것들이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공식적인 서류들도 있고 예. 어떨 때는 이게 꼭 공식적으로 꼭 들어가야 되는가? 이 제목 자체가 의견서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신의 의뢰인도 아닌 피고인의 구속 여부에 관해서
제출한다는 게 굉장히 이례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낼 수는 있는데 잘 안 낸다는 거죠. 의견서니까 낼 수는 있는데 뭐 법원에 큰 의미를 준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목소리가 더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 실제 어떻게 보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게 박 전 대통령이나 주변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꼭 필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정치적으로 봤었을 때도 뭐 친박 인사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 지방선거 영향 같은 걸 고려를 해서라도 재판이 좀 길어져서 선거 전에 차라리 일찍 나오면 모를까 갑자기 선거 앞두고 뭐 1, 2개월 전에 결과가 나온다든가 이러면 굉장히 자신들에게 또 불리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런 판단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정치적인 어떤 생각에서 저런 일들이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부연 설명드리면 일단 이게 대통령 측에서 낸 게 280페이지인데 그 핵심은 이제 이거 세 가지로 보면 돼요. 뭐냐면 이게 우리 형소법에 6개월 지나가 풀어주는 규정은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거지 어떤 이게 수사의 편의나 재판의 편의를 위한 게 아니다. 그게 그 헌재 판례도 있고 그게 이제 한 부분에 구성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SK나 롯데는 이미 심리가 다 끝났는데 그걸 가지고 연장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부분. 그다음에 무엇보다 세 번째는 이게 구속영장의 취지라는 게 결국은 이제 수사를 위해서 하는 건데 수사는 공소제기 후에 더 이상 할 수는 없거든요. 원래 공소제기 후에는 강제 수사가 원칙은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이제 법리를 가지고 280페이지 분량을 냈고요. 그다음에 최순실이가 낸 건 아주 큰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최순실도 5월 19일 날 영장이 만료가 돼가 6개월 연장이 돼서 11월 19일 되면 이게 최순실도 6개월이 끝납니다. 11월 19일? 예, 11월. 제가 이게 5월 19일 날 연장한 그 18일인지 19일 그 정확하게 하여튼 그쯤 11월 달에 6개월 만기가 되면 끝나는데 근데 박 대통령이 일단 풀려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풀려나면 이게 재판이 11월 달에 끝나기 힘들잖아요. 그럼 이게 최순실도 풀려나는 거예요. 11월 달에 넘어가면. 근데 11월 19일 전에 선고돼 버리면 최순실이 이게 영원히 못 노는 거죠. 따라서 이게 저는 뭐 법리적인 것도 8페이지 유영하 변호사가 주장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 공소장에는 하나의 구속영장만 놓여야 되는데 이게 지금은 SK나 롯데는 구속영장에는 있었는데 공소장에는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게 법원에서 이제 연장한다는 건데 유영하 변호사, 이경재 변호사 주장은 공소장 한 건에는 한 개의 구속영장만 돼 있기 때문에 추가로 이게 편법을 하면 안 된다. 이게 8페이지 핵심인데요. 제가 보기에 결국은 최순실도 11월 달에 나와서 바로 이게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한 생각이 아닌가 이래 보입니다. 그러니까 최순실 씨도 본인하고 관계가 되니까 그쪽에 11월 19일 날 만기가 되니까. 그럼 한 번 연장이 됐잖아요. 최순실 씨 같은 경우 두 번도 연장이 문제는 연장할 방법이 없는 거죠. 바로 이게 다 이미 되기 때문에 그럼 풀어줘야 됩니다. 그 전에 선고를 하든지 그렇게 돼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최순실 씨 얘기 나온 김에 정유라 양이 처음에 한국에 들어와서 엄마 면회 가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 그럼 이번에는 갈까? 안 간다는 얘기거든요, 또? 뭐 엄마랑 일단 사이가 뭐 굉장히 이제 안 좋아졌지 않습니까? 엄마한테 굉장히 불리한 진술을 하면서 최순실 씨를 굉장히 뭐 그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했기 때문에 딸이 그런 관계도 있고 또 정유라 씨로서는 지금 계속해서 이제 지금 뭐 그 미승빌딩에 머물고 있는 걸로 알려졌지만 언론 노출 자체를 지금 삼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연휴에 지금 면회를 간다든지 그러면 또 이제 언론에 노출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것 같고 또 본인의 어떤 법적인 부분도 좀 보는 것 같아요. 지난 6월 2일이랑 6월 18일 뭐 그때 해갖고 이제 영장을 지금 특검에서 2번 청구했는데 다 기각이 됐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3번 영장을 청구하느냐 마느냐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이 문제가 매듭 지어지기 전에 어떤 외부적인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거 모습을 자꾸 노출되는 거 이런 부분들은 결코 본인한테도 뭐 좋지 않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전체적인 흐름은 불구속 기소하는 쪽으로 거의 결론이 나서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정유라 씨가 어떻게 지낸가를 주변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오히려 최순득 씨가 걱정할 정도로 연락이 한 번도 없이 혼자만 좀 지내는 것 같아요. 그 누구에게 가족에게는 적어도 연락을 할 만한 사람이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장시호 씨와도 실제로 이제 이게 묘해져 버린 게 본인은 장시호 씨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외국에 머무르는 동안에 비판적인 얘기를 했었잖아요.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 볼 낯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을 정도로까지 비판을 하다가 정작 자신도 뭐 삼성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해서 결정적인 증언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에는 본인도 지금 사실 특검에 손을 들어준 거나 마찬가지 상황을 만들어내버렸고 뭐 자기들끼리 서로 얘기하는 걸로 언론을 향했었지만 원래부터 그렇게 좀 대면대면한 사이였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참 묘하게 정유라 씨 같은 경우에도 좀 묘하다는 게 최순실 씨도 그렇게 정유라 씨가 불리한 증언을 하는 바람에 자기도 불리하게 됐지만 여전히 이화여대 학사 비리와 관련된 재판을 받는 도중에서 정유라 씨에 대해서만큼은 유리한 증언을 하고 있고 정유라 씨도 알려진 바와 같이
가장 지금 신경을 많이 쓰는 건 자신의 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아들도 아직 어리고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노출을 피해서 주목을 덜 받고 싶어하는 심리가 작동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 안에서 친척들하고도 전혀 연락을 일단은 안 하는 것 같고요. 그러면은 정유라 씨 입장에서 불구속 기소 쪽으로 좀 가닥을 잡는 것 같은데 그럼 본인의 입장에서는 성공했다고도 볼 수가 있네요. 그렇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특검에서 한 차례, 두 차례 뭐 업무방해와 관련해서 뭐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고 또 거기에 더해서 뭐 자금 세탁이라든가 이러한 관련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영장이 발부가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은 정유라 씨가 공범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어떤 증거로 소명이 안 되었다라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소명의 정도를 보게 되면 재판에서의 어떤 유죄 입증의 정도보다 훨씬 낮은 정도라고 평가를 해야 될 것인데 그것조차 되지가 않았다라고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정유라 씨 입장에서는 아직 뭐 유죄냐 무죄냐 재판까지는 가봐야지 알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구속영장과 관련된 부분은 충분하게 방어를 했다라고 지금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정유라 씨가 굉장히 잘한 부분도 있다라고 보입니다. 법정에서 어떤 진술이나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이재용 씨 재판에서 정유라 씨가 굉장히 뭔가 엄마인 최순실 씨에 대해서도 불리한 어떤 진술을 했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승마와 관련된 본인이 지원받은 승마와 관련된 그 성격이 뇌물의 성격이 있다라는 어떤 그런 관련된 진술을 굉장히 거침없이 쏟아냈다라는 점에 있어서 사실은 본인의 어떤 진술이나 이런 것을 숨김없이 법정에서 이야기를 했고 향후에도 어떤 수사라든가 법정에서 재판을 임하는 태도가 굉장히 거침없을 것이라는 어떤 그런 것을 보였기 때문에 아마 검찰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굳이 어떤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높다라고 조금 평가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 저는 정유라에 대해서 이게 특검이나 검찰이 아주 잘못하고 있다 봐요. 검찰이 잘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게 우병우 수석 2번 영장 기각됐을 때 바로 이게 그냥 불구속 기소했잖아요. 이영선 행정관 등이 영장 기각될 때 바로 기소했잖아요. 그럼 이게 정유라도 2번 기각되면 이게 바로 기소해야 됩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들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불필요한 오해를 사는 게요. 한 손에는 이게 영장을 만지작 하면서 다른 쪽에는 이게 정언을 강요하는 거예요. 만약에 정유라 씨가 불구속으로 이미 기소돼 버리가 검찰 손을 떠났다면 이분이 이게 정언으로 놓아가지고 정언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속영장이라는 카드를 검찰이 주고 저는 이게 한 손에 쥐고 있으면서 법원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본다. 그렇죠. 말씀이시죠? 아니면 이게 또 정언을 사실상 강요할 수도 있고요. 뭐 위정까지 아니더라도 정언 거부한 사람 많거든요. 그럼 이게 정유라도 이미 불구속 기소로 끝나버렸으면 사건이 굳이 나와서 어머니한테 이게 불리한 정언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보쌈 정언까지는 아니더라도 심리적으로 이게 정유라가 상당히 압박을 받는 건 사실이고 그래서 이게 검찰하고 지금은 협조가 되는 제2의 장시호 역할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따라서 이게 저는 법리적으로 보면 이게 영장 기각되고 수사할 내용이 없으면 바로 기소를 하던 게 맞지 이렇게 몇 달 동안 계속 들고 있으면서 하는 게 맞나 이런 게 의문은 듭니다. 사실 그 뭐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이 원칙대로 보면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실제로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재용 재판에서 변호인단에서 이 정유라 씨가 나와서 법정에서 나와서 한 진술 자체가 임의성이 있는지 여부를 믿기 어렵다라는 그런 어떤 변론을 했고 나중에도 어떤 그런 의견서를 제출한 것을 보면 그런 것을 어떤 의혹이나 이런 것을 외견상 봤을 때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문제는 이제 법정에서 정유라 씨가 실제 어떻게 진술을 했고 어떤 태도로 임했는가를 보게 되면 오히려 검찰이나 특검과 굉장히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았고 본인의 어떤 변호인과는 연락을 두절을 해버렸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변호인의 어떤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이 법정에서 본인이 어떤 진술을 해야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게 작용했다라고 평가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이재용 그 재판에서 변호인단이 그 정유라 씨의 어떤 진술의 임의성을 굉장히 강하게 항의를 하니까 재판부가 진술을 하기에 앞서서 질문을 했습니다. 정유라 씨에게 왜 법정에 나와서 이렇게 진술을 하게 됐냐. 그것에 대해서 정유라 씨가 이거 진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진술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출석을 해서 소환을 해서 나온 거니까 나는 솔직하게 말을 하려고 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오해를 살 소지는 있지만 정유라 씨의 어떤 법정 태도나 이런 것을 봤을 때에는 문제는 없을 거라고 알겠습니다. 봅니다. 이 두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때를 보니까 6월 18일이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검찰이 쥐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례적인 부분은 맞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괜한 저도 이제 오해를 살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빨리 검찰이 결정을 좀 내려서 빨리빨리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을 맡은 변호사가
횡령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는 기사가 나왔었는데 이 내용은 서정욱 변호사님이 잘 아신다면서요? 그 변호사를 개인적으로 잘 알고요. 예. 저도 좀 해명을 드려보려고 조금 전에 통화도 했었고요. 예. 아마 제가 보기에 상당히 억울해하고 또 이게 현재 항소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좀 제가 보기에 일방적으로 착오로 330을 착오로 온 걸 무조건 이게 반환 안 해줘가지고 횡령은 아닌 거고 뭔가 이제 그분이 법인의 대표인데 예. 소속된 변호사님이 아마 이게 항소심 도중에 다른 로펌으로 예. 다른 로펌으로 이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적을 하면서 이제 들어온 돈이 예를 들어 660이면 뭐 5대5로 나눈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배분의 약정이 있을 텐데. 법인하고 개인 변호사하고 수행하는 변호사하고. 근데 아마 이게 항소심 도중에 이적해버리면 법인 몫은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건 이게 횡령이 아니고 예. 왜 원래 법인 몫이고 이적하면 이게 나머지는 50%만 가져가면 되니까 그런 뜻에서 이게 상당히 좀 억울해하는 것 같고요. 예. 지금 이게 제가 보니 신문에는 결론만 횡령이 됐다. 예. 그리고 단순하게 그냥 착오로 기존 법무부는 송금했는데 반환을 안 해줬기 때문에 횡령이다. 예. 이 부분밖에 안 나와 있거든요. 따라서 이게 팩트는 좀 더 그분한테 이게 반론권을 들어본 다음에 예. 결론을 내리되고요. 또 이게 제가 보기에는 2014년, 15년 사건이거든요. 물론 이제 그분이 나중에 대통령 김평우 변호사하고 합류해서 변호를 탄핵을 맡은 건 맞지만 예. 이걸 가지고 너무 이게 대통령 탄핵 변호인 이런 식으로 이게 좀 하는 거는 연관성은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아직은 항소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벌금형도 항소를 하고 그러고요. 예, 벌금형도 항소를 할 수 있죠. 왜냐하면은 이제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단순하게 돈 문제가 아니라 예. 이거를 횡령죄를 받게 되면 또 그 변협에서 징계를 또 하고 하기 때문에 또 특히나 수임료와 관련돼서 횡령을 했다라고 하면은 정직이라든가 정직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굉장히 중징계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본인의 어떤 영업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아마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변호인과 그러니까 나중에 법인을 옮긴 변호인과 법인과의 어떤 갈등이 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것 때문에 의뢰인, 그러니까 이 변호사를 보고 온 의뢰인과 법인과의 갈등 속에서 이렇게 고소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예. 법원에서 이렇게 횡령이다라고 인정을 해서 200만 원을 이렇게 한 이유 자체를 조금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추측을 해보면 항소를 했을 때 실제 항소를 진행을 했는지 아마 여부를 판단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항소장을 제출을 하고 법인에서 소속돼서 변호사가 이 사건을 항소심을 굉장히 상당 부분 정도 진행을 했다라고 한다면 예. 법인 이름으로 위임장을 제출하고 사실은 법인 명의로 해서 굉장히 소송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법인 역할을 했다라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법인에서 이 330만 원을 돌려줄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의뢰인이 이렇게 330만 원을 돌려주라고 한 것은 예. 아마도 항소심에 간 사건 초기에 그러니까 실제 본격적으로 항소심이 진행되기 전에 됐으니까 야, 이거 아직 법인에서 뭔가 한 것도 없으니까 빨리 돈을 돌려줘라. 예. 나는 이 법인을 보고 한 것이 아니라 법인에 소속된 변호사를 보고 선임을 한 것이기 때문에 법인이 뭔가 한 것이 없으니까 돈을 돌려달라라고 하는 그런 분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예. 아마 항소심에서는 법인이 그렇기 때문에 실제 법인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어느 단계에서 돈을 돌려달라고 했는지 여부를 조금 쟁점으로 삼아서 아마 증명을 하면 되겠네요. 판단을 좀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병주 선생님에 대한 소설 분석도 여러분들 해주시고 그전에 또 토지를 읽기도 했었고 했는데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요즘 흔하지 않은 길게 오래 읽을 수 있는 장편 소설들인 것 같아요. 특별히 색깔도 안 드러나고 있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주로 많이들 그렇게들 봅니다. 그러니까 구치소에 오랜 시간을 가진 사람들이 성경책을 보는 사람들도 있고 네. 소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밖에서는 요즘은 사람들이 할 게 많지만 구치소에는 할 게 없으니까 그렇겠죠. 그렇게 긴 소설들 많이 읽는데 예.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는 구속이 과연 연장이 되느냐 마느냐죠. 검찰이 그렇죠. 이미 이제 예. 별도의 건으로 해서 구속을 신청을 했고 이에 반대로 해서 박 전 대통령도 이미 뇌물죄에 관해서 심리가 다 됐는데 지금 SK 롯데 가지고 추가 기소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반박을 하고 있고 예. 거기에 또 저는 좀 뜻밖에도 최순실 씨 변호인단까지 그러게요. 같이 의견서를 냈어요. 이거는 사실은 물론 저희가 이제 법정에 내는 것들이 법원에 제출하는 것들이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공식적인 서류들도 있고 예. 어떨 때는 이게 꼭 공식적으로 꼭 들어가야 되는가? 이 제목 자체가 의견서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신의 의뢰인도 아닌 피고인의 구속 여부에 관해서 제출한다는 게 굉장히 이례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낼 수는 있는데 잘 안 낸다는 거죠. 의견서니까 낼 수는 있는데 법원에 큰 의미를 준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목소리가 더 아닌가 싶기도 하고 실제 어떻게 보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게 박 전 대통령이나 주변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꼭 필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정치적으로 봤었을 때도 친박 예. 인사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 지방선거 영향 같은 걸 고려를 해서라도 재판이 좀 길어져서 선거 전에 차라리 일찍 나오면 모를까 갑자기 선거 앞두고 뭐 1, 2개월 전에 결과가 나온다든가 이러면 굉장히 자신들에게 또 불리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런 판단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어떤 정치적인 어떤 생각에서 저런 일들이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부연 설명드리면 일단 이게 대통령 측에서 낸 게 280페이지인데 그 핵심은 이제 그 세 가지로 보면 돼요. 뭐냐면 이게 우리 형소법에 6개월 지나가 풀어주는 규정은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거지 어떤 이게 수사의 편의나 재판의 편의를 위한 게 아니다. 보입니다. 예, 박 전 대통령이 그 면회 거부 입장이 지금도 유지되고 굉장히 좀 강경한 것 같아요. 대신에 유영하 변호사가 이병주 씨죠. 소설가 이병주 씨의 책을 좀 넣어줬는데 이 책이 무슨 책인지 좀 아세요? 저는 이게 좀 압니다, 내용을. 예. 왜냐하면 이게 박 대통령 스타일이 아마 이게 제가 보기에 대하 역사소설. 예. 근데 그 중에도 조정래처럼 이게 태백산맥이나 이런 것처럼 약간 자쪽으로 치우친 책도 있고 또 이게 약간 학병이라든지 약간 이게 공산주의에 대한 회의 약간 우쪽으로 치우친 것도 있는데 예. 제가 보기에 딱 지리산이라든지 산하 이게 박 대통령 스타일에는 딱 맞는 것 같아요. 아, 제가 그래요? 보기에 해방 직후나 우리 6.25 전쟁 예. 이런 이제 그 일대기를 거래 대하 소설이면서도 막 뭔가 이게 주인공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회의를 품고 마지막에 돌아오는 이런 약간 좀 장면들이 보수적인 나오거든요. 시각에서 쓴 책인가요? 그렇죠. 저는 이게 중도라고 보는데 중도 중에는 약간 이게 우쪽. 그래서 이게 아마 딱 스타일이 맞는 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근데 사실 이 이병주 선생과 그 박정희 전 대통령과는 굉장히 악연이 있죠. 아. 네. 그러니까 원래 이병주 선생이 이제 그 당시 부산에서 발행된 국제 신보의 주필로 있었거든요. 그 5.16 일어나던 그 당시에. 예. 그러면서 이미 5.16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일으키기 훨씬 전에 이병주 선생과 박정희 당시 소장, 부산의 군수기지 사령관으로 있었지 않습니까? 소장 시절에 이미 인연이 있었던 거예요. 국제신보 주필 중에 이제 그 황용주 씨라고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의 형이죠. 예. 형과 굉장히 사상적인 깊은 영향을 줬다라는 나중에 이제 북으로 넘어가게 되는 황용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박정희 당시 군인 소장과 이 이병주 선생이 알게 된 거죠. 5.16 전에. 그래서 평소 이렇게 막걸리도 먹고 막 이러면서 가까이 지내는 예. 그런 관계였어요. 근데 이제 이병주 선생은 5.16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고 그래서 비판적인 논설을 써가지고 그걸로 이른바 그 방공법 위반해서 10년형 선고받고 한 2년 7개월 복역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도 1984년에 그해 5월이라고 해서 유신을 굉장히 비판적으로 또 쓴 그런 소설을 또 이병주 선생이 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본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번에 읽는 지리산과 산하 각각 이제 7권씩으로 돼 있는 굉장히 굉장히 긴 대하 소설인데 예. 아버지와 이병주 선생의 그런 악연 예.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지 뭐 그건 좀 궁금하긴 합니다. 어쨌든 그러저러한 인연이 좀 있었습니다. 이게 그 이병주 선생님 작품을 보면 이제 아까 서정욱 변호사님께서 이제 조금 중도 우파적인 시각에서 글을 썼다 이런 이야기 나오시는데 사실은 이제 이병주 선생님이 다른 어떤 책, 뭐 그의 5월이라든가 여러 가지 책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어떤 근현대사를 역사적인 어떤 배경으로 하는 책들을 굉장히 많이 쓰셨습니다. 예. 뭐 그런 고민들을 보게 되면 아마도 역사서를 보게 되면 지금 역사서 사실 많이 읽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뭐 좀 재미도 없다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딱딱하고 그 다음에 어떤 작가의 어떤 시선을 강조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잘 안 읽히는데요. 사실은 이병주 선생이 이렇게 역사적인 어떤 배경으로를 통해서 뭔가 소설을 많이 썼던 이유는 예. 국민들에게 어떤 역사적 소설을 통해서 역사적인 어떤 해법이나 이런 것들을 찾자라는 어떤 그런 어떤 철학, 확고한 철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예. 소설 내용들을 보게 되면 작가가 가지고 있는 시각을 읽는 사람들에게 독자들에게 절대 강요하지 않고요. 그냥 이러이러한 어떤 인물들의 생각과 사고들을 그냥 여러 사람을 다 흩뿌려 놓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누가 옳은지에 대한 판단은 독자들이 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책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에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책을 정말 끝까지 다 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국정을 운영하는 동안 좌파를 뭐 척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 블랙리스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정의 어떤 이념으로 뭔가 넣은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책을 읽으면 아 내가 조금 그때 생각했던 것이 좀 잘못되었구나 국정 철학에 있어서 좀 잘못되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조금 가지게 해줄 수 있는 좀 책이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 추석 연휴가 끝나게 되면은 본인의 구속 연장 여부가 결정이 되니까 그렇죠. 그 부분이 더 신경이 쓰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10월 16일 날까지 예.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더 신경이 쓰이겠죠. 네. 박지만 이지 회장이라든지 이제 박근령 이사장 전 이사장이라든지 뭐 지난번에 처음 이제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됐을 때는 박지만 회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 부인인 서양희 변호사와 함께 찾아가면서 앞으로 이제 변호사 선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적극적으로 뭐 누나를 좀 돕고 싶다라는 그런 의상도 내비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이 아예 면회 그냥 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나 버렸단 말이에요, 동생들을. 그러니까 사실 동생들로서는 뭔가 이런 이제 계기로 불행한 가족 사이지만 이걸 계기로 그래도 그러한 가족애를 좀 회복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나름대로 이제 찾아가기도 하고 뭐 했던 건데 박 전 대통령이 그렇게 해놓으니까 지금 이런 명절에는 사실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기자들이 이제 갈 겁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니까 갈 계획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참 여러 가지 어떤 죄의 유무 이런 걸 떠나서 국민들이 보기에 참 불행한 어떤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가족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까움을 좀 갖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박지만 회장 측 얘기를 들어보면 면회를 갈 생각조차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게 박 전 대통령이 완강하게 거부를 하고 있으니까 아예 상정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가족들은 아마도 오해를 좀 사는 것도 조금 피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뭐 과거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되고 난 다음에 여러 번 찾아갔지만 그것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부를 하니까 뭐 저희도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국민들도 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부를 했느냐, 가족 간에 또 뭐 불화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여러 가지 논란을 또 나왔던 상황이었고요. 사실은 이번도 역시 마찬가지로 명절이라고 해서 찾아갔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거부할 게 너무나 명확한 상황이기 때문에 괜히 그냥 찾아갔다가 또 이번에 명절인데도 불구하고 가족들을 안 만나줬다라는 그런 이야기만 또 화제가 될 것을 고려해서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금 단호하게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고요. 박근영 씨 입장도 조금은 찾아가고 싶다. 그다음에 뭐 신동욱 총재 같은 경우에도 찾아가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은 가족으로서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뭐 본인이 어떤 수감되어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의견을 존중해서 찾아가지 않을 것으로. 대통령이 이제 추석 연휴 동안 홀로 지내게 되는데 연휴라고 해가지고 자유롭게 면회가 되는 건 아닌가 봐요. 그것도 날짜가 또 그대로 또 유지가 되나 봐요. 그렇죠. 그 면회에 대해 좀 말씀드리면 평소에 이제 그 변호인 접견은 평소에는 이게 월화수목금만 되고 토일은 안 됩니다. 근데 박 대통령은 좀 예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박 대통령은 주 4일 재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변호사가 접견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따라서 이게 박 대통령은 수요일하고 토요일 항상 이게 두 번에 걸쳐서 토요일도 예외적으로 이제 이거 접견이 허용되고요. 그다음에 일반인 접견은요. 원래 이게 추석 연휴에는 교정본부도 공무원도 쉬어야 되니까 아마 이게 그 면회를 2일하고 7일 두 번만 이게 하는 걸로 아는데 제가 보기에 대통령은 일반인 접견이 허용된 사람이 없어요. 유영하 변호사 외에는 이게 다 접견 거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게 일반인 접견은 아마 없을 걸로 보이고 근데 또 특이한 거는 연휴 기간 5일 동안에요. 일반인들도 이게 운동을 못 해요. 왜냐하면 이게 운동을 하려면 바로 이게 교도관의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교도관도 이게 추석을 세야 되기 때문에 운동을 못 하는 대신에 모포털이 있잖아요. 이 모포털이는 이제 그 5일 동안 계속 안에만 있으면 너무 이게 스트레스 갑갑하니까 20분 정도 운동장에 나와서 모포를 털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요 행사만 하나 있고요. 일반인들도 이게 5일 동안에는 운동도 안 됩니다. 그럼 수용자들은 조금 더 답답할 수도 있겠네요. 연휴 기간에는. 그나마 운동도 못 하니까. 그래서 이제 수용자이기 때문에 감수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요? 생각해 보시면 지금 연휴라고 하는 거는 근무를 하는 도중에 누군가가 쉬는 건데 거기 계신 분들은 근무를 하고 있는 중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곳에서 근무를 하는 분들은 교정당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근무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이 쉬기 때문에 이제 수용자들 같은 경우는 불편을 감내해야만 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런 연휴 같은데 박근혜 전 대통령 주변에는 가족들을 전혀 재임 중에도 안 만났기 때문에 동생들이 찾아갈 만도 한데 아예 안 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 가고 싶어도 사실은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이미 이제 자신을 면회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유영하 변호사와 윤전추 전 행정관 이렇게 뭐 두 명으로 딱 정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